박형준의 생각TV. 네, 오늘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이 19세기 말에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게 됐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참 얄궂은 것이죠. 그 19세기 말에 중국은 종이호랑이 신세가 되어버렸고, 조선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됐고, 일본은 탈아시아 국가로, 또 세계 열강의 그 한 나라로 변신해 갔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뭐 다는 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강좌 시리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도의 힘과 생각의 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1700년대까지 생산력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사실상 그 1700년대 산업혁명 이후 시기 산업혁명 이전까지 시기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나라는 없었습니다. 농업 생산성도 세계 최고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물자도 제일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오래전부터 이게 대륙 국가로서 크고 작은 시장을 많이 발달을 시켰고, 또 그걸 매개로 해서 여러 산업들이 골고루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를 연구한 그 세계 문명 사학자들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생산력 국가였다는 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영국이 이제 그 세계로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로 진출한 거였죠. 아시아로 진출을 해서 중국을 문을 두드려서 중국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 결과로 광저우를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고 중국과 교역을 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정말 탐스러운 시장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한테 영국은 요구를 합니다. 자유무역을 더 확대하자. 중국 전역과 좀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죠. 당시 중국의 황제가 청의 고종이었는데, 고종이 영국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3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의 거대한 제국은 무엇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풍부하다. 우리가 이렇게 풍부한데 우리가 뭐하러 굳이 무역을 해서 골치 아픈 일을 하겠느냐. 광저우 하나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한테 보채지 마라. 대국 중국은 다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얘기는 이 바깥으로 나가는 제국이 아니라 이 안으로 지키려는 제국의 모습을 묘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로 세계 곳곳이 새로이 개척이 되고, 자유무역이 원양 해양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러면서 서양이 크게 변화하는 이런 문명사적인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체제, 또 그 질서 안에서 강국으로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영국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무역을 중국하고 합니다. 중국에 이런저런 차를 수출을 하고, 또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가고, 이런 과정에서 영국 상인들이 몰래 아편을 퍼뜨립니다. 그 아편으로 중국 사람들이 싹 넘어갔죠. 그래서 곳곳에 이 아편 중독자가 생기고, 아편 중독자가 생기면서 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때서야 이 중국 황실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하고 이 논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전쟁으로 치닫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게 아편 전쟁입니다. 근데 아편 전쟁을 딱 해보니까
그동안 세계상이 얼마나 크게 변해있는지가 증명이 된 거예요. 영국은 그때 이미 산업혁명을 했고 철강을 개발을 하고 또 이 철도를 놓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배도 달라졌죠. 소위 강철 증기선 네메시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의 배는 그 당시에 형편무인 지경이었죠. 영국의 배에 비하면. 또 중국은 대륙 국가를 지향했지 해양 국가를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 만드는 기술이나 그 배의 그 군사적인 역량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편 전쟁에서 중국은 영국을 이길 수가 없었죠. 화학이나 이런 것도 그 영국이 워낙 발전을 해서 총탄이나 무기도 중국이 영국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편 전쟁 패배 이후에 바로 중국이 종이호 호랑이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생각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누가?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의 힘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 생각이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나라가 어떻게 생존하고 나라가 다가오는 위험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에 대한 전략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중국의 한계입니다. 당시 태평천국의 난이 또 중국을 휩쓸었잖아요. 그 홍수전이라는 자가 예수를 자기가 제2의 예수다 해갖고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켰는데 그런 것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념이나 사상이나 시대의 문명사적인 에토스를 담아내는 그런 반란이 아니라 그야말로 퇴행적이고 복고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무속적인 이런 난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효과는 있죠. 봉건적 질서를 중국의 어떤 기존 질서를 흔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새로움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생각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0년 동안 중국은 서양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밥이 되기까지 하죠.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한 이 근대적인 경제제도와 이 정치제도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지식인들이 연구하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렀죠. 이게 중국의 그 큰 나라, 세계 사실상 18세기까지 패권 국가였던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이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포르투갈 배가 표류를 했다가 일본에 들어가면서 일본에게 16세기 1540년대에 전해준 게 조총이죠. 조총을 일본에 전해줬더니 일본의 이 황실에서 그걸 받아서 밑에 그거를 내주니까 연구를 합니다. 그 조총을 연구해서 결국 나온 게 철포라 그래서 이 대포라 그러죠. 대포. 그 대포가 일본에서 발명이 되고 그 대포를 앞세워 갖고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임진왜란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대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대포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대포라는 말이 바로 그때 대포가 없는 우리의 처지를 빗대서 나온 얘기고 오늘날까지도 그 무대포라는 말이 그런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한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본은 좀 다른 게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그걸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 문화 그리고 이게 분석을 하는 문화 이게 이제 일본이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나가사키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규슈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네덜란드하고 이 교류를 하면서도 당시 이제 일본은 막부 체제, 이 사무라이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또 번 중심으로 다이묘를 중심으로 하는 번 체제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17세기, 18세기에 일본의 다양한 이 사상들이 서양의 문물과 접촉을 하면서 발흥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학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서양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병학, 군사와 무기 이런 거를
그 연구해야 된다는 병학이기도 하고, 또 그 한 갈래가 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화란의 란자를 따와서 란학을 연구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그 란학을 통해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그 번역이 되는 책이 약 2,000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서양의 그 언어를 연구하는 번역사들을 키우고 그 번역사들이 각 번마다 책을 번역해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서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힘이 키워지는 거죠. 과학 기술 책들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명에 대한 책들도 소위 새로운 지식인들 또 사무라이들이 이거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폴레옹보다도 위인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사무라이죠. 바로 메이지 유신을 가져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사무라이입니다. 이 사무라이들 가운데 이런 새로운 지식인으로 박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은 기존의 막부 체제로는 일본을 구할 수 없다. 일본을 안으로는 자강을 하고 바깥의 그 열강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힘을 키우고 일본을 근대적인 국가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사카모토 료마도 처음에는 외세를 물리친다는 데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 자기 선배 사무라이 갓소라고 하는 선배 사무라이한테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이 서양이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일본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생각을 바꾸죠. 그게 소위 선상팔조라고 하는 사카모토 료마가 만든 유명한 강령인데 그게 메이지 유신에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사카모토 료마와 같은 그 사무라이들이 막부 체제를 기어이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메이지 유신을 또 이끈 사람들은 굉장히 그 근대적인 지식인들입니다. 이미 일본 돈 가운데 10,000엔짜리 제일 비싼 돈에 이게 들어가 있는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대단히 메이지 유신의 소위 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의 그 사진인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미 미국을 여러 번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해서 이게 서양 또 뭐 일본에 그때 이미 그 서양의 유명한 책들은 다 번역이 돼 있을 때니까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한 다음에 문명책략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일본이 가야 될 길을 하고 그때 또 후쿠자와 유키치가 제일 강조했던 게 생각의 힘, 학문의 힘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로이 길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 대학을 세우고 또 새로운 지식인들을 키워내고 학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키워내고 이런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메이지 유신의 어떤 기본적인 국가 체제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든지 뭐 이게 서양 문물을 연구하는 그 단위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흡수하게 하고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국가 체제를 근대적인 국가 체제로 만든 원천이 됐고 불과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40년이 안 돼서 일본은 그 생산력 수준이나 그 근대적인 제도의 역량이나 이런 게 서양을 쫓아가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군사력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강해지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게 아시아 국가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일본은 결국 외세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은 이 세계의 어떤 패권 질서 속에서 안으로는 자강 개혁을 하되 바깥으로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대외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게 이제 탈아시아론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 세계 정세 속에서 그럼 누구하고 편을 먹어야 되느냐?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영리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아시아를 놓고 패권 경쟁을 할 텐데 영국 편을 딱 먹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그때 조선은 세상이 어떤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러시아 편도 먹었다, 청나라 편도 먹었다, 뭐 이러다 나중에 일본 편도 먹었다가 하다가 결국은 넘어가는데, 결국 일본은 아시아의 강국이 되겠다는 그 딱 기초 위에서 영국하고 편 먹고 미국하고 편 먹어서 결국 우리나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메이지 유신 전후해서 안으로는 자강 개혁을 하고 바깥으로는 영리한 대외 전략을 펼쳐서 20세기 초에 세계 강국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되는 거고, 청나라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도 이기는 그 배경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물론 뭐 그 뒤의 역사는 또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좀 역사는 역사대로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조선의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참 약소국가의 서름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지식인이나 이 왕이나 또는 주된 신하들이 이 생각의 힘이 얼마나 약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실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운동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당시 그 실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국가 운영에 있어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왕실은 왕실대로 권신들은 권신들대로 작은 이익에 매몰돼서, 또는 왕은 정조 이후에 힘이 없어서 세도들을 부리는 권신들에 휘둘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대원군이 등장해서 당시 세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우물안 개구리로 그걸 모르고 그냥 쇄국 정책을 피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대원군이 물러난 뒤에는 고종과 민비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나라를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생각의 힘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그리고 일본처럼 안에서부터 자강과 그런 이 새로운 사회의 혁신과 개혁을 추구하는 지적 운동과 또 그걸 뒷받침하는 이 사회적인 큰 개혁 운동이 있었다면, 과연 대한민국 19세기 말 조선이 그런 망국의 길로 갔겠느냐 하는 의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갑신정변이나 대한제국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인들이 나오고, 또 독립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뒤늦게 그런 생각의 힘을 키운 지식인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이 국가를 크게 개혁하고 이끌어가기에는 한편으로는 때가 너무 늦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힘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중국과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역사였다. 거기에서도 역시 중요한 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생각의 힘,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저변의 생각과 제도의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